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벌써 금요일은 잡담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과거께 이름을 알렸던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과거 이 인간이 뇌물을 받고 칼럼 잘 써주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짜리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뭐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지난주 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배임수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희영 이야기를 길게 하려는 건 아니고 이 일을 계기로 기자라는 직업 그리고 과거 난무했던 촌지, 접대문화, 기자들이 당연시했던 특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담인데 제가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을 합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최근 편집을 하면서 하나씩이라도 배워나가려고 새로운 시도를 조금씩 합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없으신가요? 그럼 티가 하나도 안 났던 거고요. 제가 유튜버라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편집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싶어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뭘 새로운 시도를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의아해 하시는 입주민 여러분들의 시선을 잠시 옆으로 치워두면 제 딴에는 하나하나 배우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푸념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애초 컴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좀 버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캡컷이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보면 좀 웃긴 게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 아래 자막이 나가잖아요. 이 자막을 정돈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듭니다. 제 목소리를 캡컷이 잘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릴 때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막에는 꼭 할머니 입주민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제가 발음이 부정확할 수는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어떤 귓구녕으로 들어야 하모니가 할머니로 들립니까? 근데 매번 그래요. 그리고 월요일은 시사시사 이렇게 발음을 하면 14 이렇게 나옵니다. 자꾸 제가 하는 말을 숫자로 듣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이유 숫자 2가 나옵니다. 제일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제1 숫자 1이 나옵니다. 제가 다른 건 캡컷에 별 불만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변명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입주민 여러분들께 오타 없이 자막을 내보내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부유층이라고 발음을 한 게 부유충 이렇게 오타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캡컷이 잘못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부유층이라고 말했는데 이 새끼가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고치는 게 제 책임인데 제가 나이가 있고 근시 원시가 다 있습니다. 모니터를 한 6시간 정도 보잖아요. 정말로 모니터 글자가 뿌옇게 흩어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충하고 층이 잘 구분이 안 된 겁니다. 특히 편집이라는 게 해보니까 매우 여러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하기 때문에 각 편집하는 영역에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층과 충을 제대로 구분할 만큼 모니터 크기가 안 넓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통 작업을 하는 화면이거든요. 오른쪽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제가 자막을 고치는 겁니다. 보이시죠? 저는 이 화면 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봐도 이걸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눈이 흐릿한 저 같은 나이 든 사람은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오타를 고치라고 보여주는 건 동방예의지국에서 노인 공경이 아니라 노인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매우 아날로그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글자는 오른쪽에서 고치는데 지금 보시는 정중앙 상단 이걸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저기 보면서 하면 되겠네. 저건 글씨 크게 나오네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고치는 건 오른쪽에서 하니까 자꾸 오른쪽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충 같은 사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간이 좀 걸려도 아예 지금 이 동그라미 여기만 쳐다보고 틀린 게 있으면
그때서야 고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이걸 습관을 들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미리 보기 화면에 나오는 글씨도 안 커요. 작습니다. 이것도 잘 안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아날로그적인 아이디어를 냈느냐.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구글에 물어보고 챗GPT에 물어보고 아무리 그래 본들 본질은 내 시력이 작은 글씨를 잘 못 본다는 거다. 그러면 화면을 키우자.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리 보기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키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이 순간에 유레카 했습니다. 그래, TV는 안 나오면 한 대 때리는 거고 글씨가 안 보이면 화면을 키우면 되지. 그래서 키웠더니 보이십니까? 제가 봐야 되는 글자에 저렇게 플레이 버튼이 나와서 자막을 가려요. 나는 자막을 크게 보고 싶은 건데 저러면 제가 자막 교열을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짜증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 순간에는 짜증이 확 치밀어서 으악 하고 짧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일단 휴식, 침대에 누웠습니다. 예. 행복한 생각, 착한 생각, 요즘 LG 트윈스 야구 잘해, 1등이야. 좋은 생각을 하면서 5분간 쉬다가 갑자기 이러면 되겠구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편집을 하기 전에 자막 위치를 옮기는 겁니다. 위로요. 그리고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글씨 크기를 더 키우면 되잖아 라는 놀라운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제가요. 제 스스로가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도입한 글자 안 보이는 노안 보유자를 위한 편집 화면 신기술, 이런 화면으로 오타를 잡습니다. 어떠십니까? 놀라운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오타 잡는데 맨날 보는 내 얼굴 봐서 뭐하냐고요. 그냥 자막 크기를 2배로 늘리고 자막을 정중앙에 때려 박는 겁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지난번에 자막 고칠 때 본 화면입니다. 예, 이 대단한 걸 제가 해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자, 헛소리 그만하고 2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후원해주신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다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6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산도깨비님, 26일뿐 아니라 27일에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별규님, 한별숙님, 현숙이 엄마님, 장별준님, 장연의 모두의 공동체님, 유별열님, 백별영님, 유아이님도 이틀 연속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7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김별란님, 다시 나타나주신 산도깨비님, 이별호님, 김별한님, 감사합니다님, 하별아님, 안별희님, 김별란님, 홍별경님, 항상 도와주시는 수학엄마님, 완배는 나의 힘님, 과분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별희님, 그리고 출소하셨어요? 은평에서 술 드셨다고 알려주신 줄리 남편님, 일본에서 후원해주신 유저 LX4YF1TF62님, 촉촉주님, 그리고 다시 등장해주신 UY님, 신광현 ROOPPP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소중한 도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2011년 조선일보 논설주간이었을 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청탁을 받아서
대우조선해양의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쓰고 그 대가로 3,900만 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되는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고, 또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이 사람 홍보대행사 사장인데 유명했습니다. 홍보대행사 사장이라기보다 거의 청탁 브로커입니다. 질이 아주 더러운 걸로 업계에서 소문자자했던 인간입니다. 송희영이 이 인간의 기사 청탁을 들어주고 4천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가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송희영의 이런 행태를 조금도 옹호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인간이 왜 그랬는지 정황은 이해가 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인간이 1978년 조선일보 입사자거든요. 저보다 19년 먼저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종합일간지에서 경험한 바로는 저 연배 기자들은 촌지 받고 공짜 골프 치고 룸살롱 접대 받고 이런 걸 범죄라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그냥 당연한 기자의 특권도 아닙니다. 그냥 기자의 소소한 권리?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장담하는 송희영은 아직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겁니다. 다들 그렇게 쳐받고 쳐놀고 하니까 지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제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동아일보에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정치부 선배들이 술을 사줍니다. 그러면 결제를 현금으로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러면 유력 정치인들이 기자들을 부른대요. 그리고 정치부 기자들하고 술 마시고 끝나고 나갈 때 봉투로 이렇게 한 장씩 쭉 나눠준답니다. 그리고 그걸 받는 기자 중에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 나옵니다. 조금 양심적인 기자는 그걸 후배들한테 쓰고요. 이게 양심적인 겁니다. 비양심적인 새끼들은 그걸 전부 자기 포켓에 넣어서 지가 쓰고, 이게 그냥 기자들의 일상 문화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궁금해하시고 저한테도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한 번도 촌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골프를 아예 안 치니까 골프 접대는 당연히 받은 적이 없고요. 애초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건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촌지 안 받는 거요. 그리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켰다고 하기가 좀 뭐한 게 제가 종합일간지 기자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촌지를 제안받은 자체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는 안 주죠? 제가 주면 멋있게 거절하고 싶었는데 제안 자체가 한 번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5년을 사회부 경찰기자 생활을 했고 5년을 경제부 증권기자를 했는데 얼핏 생각하시기에 경제부 기자면 촌지 좀 받을 것 같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합일간지 증권기자는요, 증시에서 엿밥 취급을 받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아니 동아일보가 증권기사도 써?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그 딱 한 번 촌지 제안 받은 게 언제냐면은 증권기자 할 때 얘기는 했어요. 주주정책이 잘 돼 있는 상장사들 CEO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CEO가 투자자에게 라는 코너였는데 2001년에 대한전선, 그 전기줄 만드는 회사요. 이 회사 주주정책이 좋다라는 애널리스트 추천으로 이 회사 사장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그 기사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전선, 전선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가 소비자들과 소통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광고를 합니까? 브랜드를 홍보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홍보 라인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회사에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홍보 쪽에서 우리를 인터뷰한다고요? 왜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회사가 아마 회원동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회사 간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회사였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CEO는 오랜만에 종합일간지하고 인터뷰하니까 기분이 좋았는지 대답도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데 입구까지
홍보부장인가? 그분이 따라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되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보통 사장님하고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 돈을 주나? 안 줘도 되나?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더니 제 눈치를 쓱 보면서 이 기자님 혹시 멀리까지 오셨는데 제가 거마비라도 좀 챙겨 드릴까요? 와, 제가 그때 아니 이완배 기자 인생에 첫 촌지 제안이 뭐 이렇게 짜치냐. 나는 멋있게 거절하고 싶었는데 상대가 거마비라도 좀 챙겨 드릴까요? 이러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사회부 경찰 기자를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주니어 시절에는 경찰 기자 주니어는 촌지하고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현장에서 매일 바닥에서 뒹굴거리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몰골로 살 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경찰 기자도 짬밥을 먹고 시니어가 되면 촌지 받을 기회가 꽤 됩니다. 제가 2001년에 경찰청에 출입했습니다. 경찰청 출입이면 높은 겁니다. 제가 제 연배에 비해서 매우 빨리 경찰청 출입 기자가 됐습니다. 아마 다른 언론사 경찰청 출입 기자들과 비교를 해보면 제가 그때 제일 막내였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청 서울 서대문에 있거든요. 기자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출입 기자들이 아침부터 고스톱을 쳐요. 기자실에서. 테이블에 10,000원짜리가 수북합니다. 불법 도박이잖아요. 그걸 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치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고스톱 멤버 중에 경찰관이 꼭 하나 낍니다. 공보계장 정도가 거기 앉아서 기자들하고 같이 고스톱을 쳐요. 그러니까 그 계장의 임무는 고스톱을 잘 쳐서 돈을 따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잃어주는 게 임무인 겁니다. 아니 경찰이 불법 도박을 적발하는 조직인데 일선 경찰서도 아니고요. 경찰청 한복판에서 저 지랄들을 한 겁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경찰청에 가니까 후배들이 와 선배 승진하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썩은 두 집단이 기자하고 경찰 간부다. 그러니까 제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경찰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경찰청에 모여있는 간부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썩은 두 집단이 저희 같은 건물에 모여 산다.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 제가 후배들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경찰청 기자 생활 마치고 꿈에 그리던 경제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공보관한테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경찰청 공보관이 어청수, 이명박 때 경찰청장이 됐고 나중에 이명박 경호실장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제가 떠난다고 인사를 하러 가니까 매우 난처한 표정으로 이 기자님 원래 우리가 떠나시는 분하고도 관계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기자님이 이런 거 싫어하시니까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일단 주는 척이라도 하라고요. 그래야 내가 멋있게 거절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정말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갈 자신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유혹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청수의 그때 저 말은 다른 기자들한테는 전별금 형식으로 봉투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청수 네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속칭 특수활동비, 국민 세금 아닙니까? 김영란법이 2012년에 제안이 됐고 2016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기자들을 김영란법 대상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았다는 건 기자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겁니다. 기자들 반발이 제일 심했던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골프 접대였습니다. 김영란법이 실시되면 골프 칠 때 기자들이 자기 돈 내고 쳐야 됩니다. 이게 기자사회에서는 센세이셔널한 문제였습니다.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제가 증권 담당 때 기자실에 있어 보면 기자들 전화하는 목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들리는 통화 내용이 주말 골프 약속 잡는 전화 통화입니다. 기업들이 다 골프장 하나 끼고 어떻게든 기자들 끼워서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나도 그 자리에 좀 끼워줘. 이게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통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증권 기자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 기자님은 왜 골프 안 치냐고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라톤 재미 붙여서 한창 뛰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재미가 없어서 안 친 겁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골프에 미쳐요. 그걸 김영란법으로 금지하니까 그 난리를 피운 겁니다. 심지어 그때 기자들이 어떤 기사까지 썼냐면 김영란법 시행되면 농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소고기 선물 세트가 안 팔려서 농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랄도 적당히 해야죠. 조중동 니네가 언제 농민들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평소에 좀 그렇게 농민분들 걱정 좀 해주세요. 그런데 기자들이 골프 접대 받고 뭐 촌지 받고 룸살롱 가고 이걸 너무 당연시하던 시대에 균열이 난 시기가 언제냐면 노무현 대통령 집권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노무현 대통령이 욕을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보수 언론들이 진보의 유력 정치인 씹는 거 뭐 일상적이죠.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노무현 대통령을 씹는 건 정도를 너무 넘어섰습니다. 이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야. 이런 말이 유행어였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제가 진짜 어이가 터졌던 건 2006년인가? 그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빠진 적이 있습니다. 국제천문학연맹에서 명왕성은 이제 태양계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빠진 거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씹었습니다. 아니, 명왕성을 노무현 대통령이 태양계에서 뺐습니까? 뭔 개소리냐고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 논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이잖아요. 이전까지는 명왕성이 9번째 태양계 행성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퇴출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9번째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명왕성과 마찬가지로 퇴출 대상이라는 거죠. 와, 진짜 이런 걸 막 언론이 쓰고 그랬다니까요. 지금에서야 웃지만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보수 진보를 떠나서 거의 모든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적대적이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들의 이 특권 고리를 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끊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걸 끊어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언론 역사에서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적어도 공직사회에서는 기자들한테 존재를 주고 그래서 기자를 포장하고 이상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상식이 아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평기자들이요. 그러니까 그 차장이나 부장들 데스크 말고요. 평기자들 중에 제일 좋은 보직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 사람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이전 시대에는 청와대 출입 기자였습니다. 요즘으로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고 봐야 할 텐데요. 그게 되면 일단 회사에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정치부장하고 출세길이 열려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왠지는 모르겠는데 청와대 출입기자가 되면 상당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2004년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실 없애고 언론사들하고 엄청나게 각을 세울 때 그 동아일보에서 청와대 출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정치부 출신 선배하고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막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완배야, 너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개판이야, 개판. 왜 개판인데요? 야,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청와대 출입하는 후배를 만나서 지갑을 뺏어가지고 봤더니 말이야. 지갑에 꼴랑 3만 원 들어있더라.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왜 말이 안 되는데요? 야, 기본적으로 동아일보 청와대 출입 기자면 지갑에 30만 원 현찰은 기본적으로 꽂고 다녀야지. 아, 예. 개소리 잘 들었고요. 아니, 그때가 이제 5만 원짜리가 없었을 때니까 30만 원을 지갑에 현찰로 꽂고 다니려면 진짜 두툼하게 꽂고 다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꽂고 다녀요? 예. 현금 많이 들고 다녀야 10만 원이죠. 그런데 청와대 출입 기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을 30만 원 꽂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현금으로 늘 촌지를 상시적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끊어버린 겁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특히 검찰 쪽에 그런 문화가 아주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황당한 기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09년 이명박 때죠. 자칭 프레스 프렌들리 하겠다고 말했던 언론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말한 이명박 때 일입니다. 검찰총장이 김준규라는 인간이었는데요. 이 인간이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기자들하고 회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식 때 400만 원을 현금으로 뿌려요. 방법이 기발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수표와 현금 등 400만 원을 기자들에게 건넨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 돈은 검찰총장이 수사팀이나 내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의 일부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께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의 서울클럽 연회홀에서 각 언론사의 팀장급 출입 기자들을 불러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김 총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의 대검 간부가 나왔으며 신문, 방송 등의 기자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 총장이 지난 8월 말 취임한 뒤 처음으로 마련한 저녁 자리였다. 김 총장은 저녁 식사 뒤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술자리가 끝날 무렵 추첨 이벤트를 제안했다. 그는 같은 번호 2개가 적힌 종이 한 장씩을 기자들에게 나눠줬고 기자들은 이를 2장으로 찢어 그 가운데 한 장을 조그만 통에 모았다. 김 총장 등 대검 간부 8명은 돌아가며 이 통에 담긴 번호표를 한 장씩 뽑았고 그 결과 한겨레 등 8개 언론사 기자들이 당첨됐다. 김 총장은 당첨된 기자들에게 차례로 봉투 하나씩을 건넸다. 회식이 끝난 뒤 이 봉투를 확인해 보니 현금과 수표로 50만 원씩이 담겨 있었다. 봉투 뒷면엔 검찰총장 김준규, 앞면에는 격려라고 적혀 있었다. 추첨을 통해 8명에게만 나눠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회식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400만 원을 건넨 셈입니다. 예, 뭐 카지노 찍습니까? 로또 영화 찍어요? 검찰총장이라는 새끼가 개그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공직자가 뇌물을 주면 그걸 잡으라고 니들을 뽑은 거고요. 그걸 잘 잡으라고 특수활동비 주는 건데 그걸 검찰총수인 니가 기자들한테 촌지를 주고 자빠졌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저는 이제 기자가 아닙니다만 조선일보 송영 유죄 판결을 보고 부디 우리나라 기자사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꿈처럼 유착을 깨고 특혜에서 벗어나 제4부잖아요. 권력을 감시하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잡담 주제를 언론사와 권력 그리고 촌지 문화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사 시간에는 주말에 제 생각을 크게 바꿀 만한 이슈가 없는 한 이번 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직 대선 후보 김문수를 꺾고 제1야당 대표가 된 장동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저는 장동혁이 누군 줄도 몰랐습니다. 예, 장동혁 현상에 대해서 여러 분석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입주민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중들의 축복이 가득한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